핵심 문학 20강 시작하겠습니다. 헌안설안의 규원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교재 160쪽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고전 시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호흡이 길더라도 꼭 정돈돼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규원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 규가 규방이에요. 여성들이 머무는 방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 이거는 원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헌안설어는 1563년 생이고요. 1589년 27세 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는 동인 있잖아요. 그래서 동인 영수 허엽의 딸이고요. 그 당시에 여성에게 정식 이름을 부여하는 게 지어주는 게 흔치는 않았는데 이 허엽이 헌안설원에게는 초희, 허초이죠. 초희. 이름 예쁘죠? 왠지 삼국지에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고요. 나중에 이제 이 허엽 집안은요, 동인에서 분할해서 북인 계열로 이렇게 가게 되죠.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딸에게도 교육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안설원의 오빠인 허봉이 당대 시인 이달에게 헌안설원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이제 애가 똑똑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세 때 광안전 배공루 상량문이라는 한시를 지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되죠. 이 1577년 이 선조 10년인데 헌안설원이 15세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인 계열의 김성립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김성립이라는 사람이 집안은요 5대가 계속 문과에 급제한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김성립 때 헌안설원의 남편 때 와서 좀 삑사리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김성립 집안 자체가 같은 동인 계열에서 나중에 이제 남인 쪽으로 가게 되는 집이거든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었고요. 이 집 자체에서 시 쓰는 며느리를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립이 좀 멍청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죠. 그래서 과거 공부한다고 핑계를 대고요. 가정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요. 계속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돌고 이 헌안설원의 동생이 허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마음고생하니까 허균이 남긴 글 보면 자기 매형인 김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이 물리는 모자라도 능히 글을 지으려고 하고 글을 읽으라고 하면 제대로 혀도 놀리지 못한다라고 아주 혹평을 해놓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좀 정을 붙이려면 자식 낳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아들, 딸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이 모두 돌림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뱃속의 아이가 또 그 위에 들어서기는 하는데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슬픔을 다룬 이 곡자라는 한시가 또 있고요. 그러다가 끝내 27세 때 사망을 하게 되죠. 기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헌안설원이었습니다. 자, 보죠. 일단 남편이 계속 밖으로 도니까 그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이다 늙었는가. 그죠? 세월이 훅훅 흘러갔던 거죠. 소년 행락,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이제는 말해도 소용이 없다. 늙고 나서야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규원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마리로 집약하면 서러운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자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 신고해서 부모님께서 날라 기르실 때 몹시 고생해서 이내 몸 길러낼 때 공후 배필, 공작 후작의 배필, 뭐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까지는 못 받아도 군자 후구, 군자의 좋은 짝 되기를 원했었는데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의 아내 정도는 못 받아도요. 그죠? 그다음에 그냥 탄탄한 직장에 그죠 다니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랐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전생의 업보요 월화노인의 연분으로 쉽게 생각하면 운명이었다는 얘기죠. 월화노인은 어휘풀이에서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장안 유엽 경박자를 장안에 호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그죠? 날라리 논팽이죠. 꿈같이 만나서 당시에 남편 만나서 결혼했을 때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 같았다. 매우 조심스럽고 위태로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3528 이거 15, 16세예요. 35, 15 그다음에 28, 16이잖아요. 15, 16세 겨우 지나 헌안설원이 15세 때 결혼했다고 했죠.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때 얼굴은 얼굴입니다.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 기약,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죠? 영광이 세월이 훌훌 빠르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조물주가 자신의 천연 여질, 아름다움을 시기했다는 거죠.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올에 북 지나듯 빠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우리 왜 이 배올은 요거 천
배의 실오라기 얘기하는 거고요. 배틀로 이제 천 짜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엮어주로 옆으로 치는 게 있는데 보신 분들 계실까요? 쫙쫙쫙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배울에 북 지나듯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빠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죠? 원티드라는 영화 보면 그 막 총 막 휘어서 총알 휘어서 가고 가끔 그 추석 때 해줘요. OCN 같은 데서. 근데 그거 보면 그 주인공이 이 시력 그죠? 시각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그 배 짜는 공장이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잡는 막 훈련하는데 그게 바로 북입니다. 물론 전통 배틀의 형태와는 좀 다르고요. 어쨌든 빠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빈화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은 어리두고 면목가증 미운 모습이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서리법 금방 눈에 띄죠.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회상하면서 그다음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건 규원가는요. 서사, 분사, 결사가 아니라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파악합니다. 뭐 기승전결 이런 거 요즘 시험에서 안 물어보는 용어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335 여럿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335라고 하죠. 그래서 335 야유원의 기생집입니다. 세 사람이라도 났단 말인가. 새로운 기생이 나타났는데 남편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돌아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백마 금편으로 그죠. 흰말의 금채찍이니까 화려한 차림새죠 그죠. 기생 만나러 가는데 막 멋지게 차리고 가는 겁니다. 완전 슈렉이네요. 자, 어디 머무는가 해가지고요. 그죠?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 새끼 어디 가 있는 거야? 물론 새끼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자, 원근을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을 더욱 알겠는가? 계속 서리법 나오죠. 어렵잖아요. 얼굴을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해가지고요.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상반되는 정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나쁜 남자 타입인가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쁜 놈이죠. 나쁜 남자가 나쁜 놈. 그죠? 자, 12대.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혼자 보내는 한 달 서는 날도 30일도 지루하기만 하다. 옥창에 심었던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그러면 밖으로 둔 지 몇 년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화는 1년에 한 번 피었다 지니까. 자, 그다음에요.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자국눈이라고 해서 살짝 내리는 눈입니다. 자국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눈 내리고 비 내리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서 여전히 혼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눈 내리고 비 오는 걸 보면서 뭡니까?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라는 외로움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소재들이 바로 외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 그죠? 시간이 이렇게 눈 내리고 비 오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라는 외로움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자, 삼춘하류 후 시절에 그죠? 삼춘하류 봄날에 온갖 꽃 피고 버들잎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도 경물에 시름 없다. 그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가을달이 방에 들고 실소리. 그죠? 이건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 때 상에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혼자 있는 허난설원의 슬픔을 그죠? 귀뚜라미가 운다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 이입된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그 다음에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헛되이 그냥 생각만 많다. 그죠. 내가 아무리 그리워하고 슬퍼해도요. 그죠.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라고 해가지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죠. 그 다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 그조차도 쉽지 않다는 절망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면 바로 이혼감이죠. 자, 그 다음에
전 부분 볼게요. 도로혀 돌이켜 풀어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지내서 어찌하겠는가. 그죠? 푸른 등을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스듬히 안아서, 이 녹기금이라는 거 일종의 검은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푸른색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지금 슬프게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녹기금도 허난설원의 시적 화자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녹기금으로 병년화라는 노래 한 곡조를 걱정 따라서, 그죠? 시름조차 석허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름 따라 석허탄이에서 남편 없는 외로움과 그다음에 걱정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가야금을 통해 검은고를 통해서 녹기금이라는 푸른색 검은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소상강 밤비에 댄잎 소리가 섞여 도는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중국 고사가 인용돼 있거든요. 이 소상강 야우의 댄잎이 뭐냐면 요거 순임금의 아내죠. 고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순임금의 아내가 아황과 여영이었었는데 이 순임금이 술력을 하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웅과 영영이 걱정돼서 자기 남편 순임금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 만나러 가다가 소상강 지역에 이르렀을 때 순임금이 객사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소상강 근처에 있던 그 대나무 숲을 헤매면서 둘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요. 소상강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상강 옆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울면서 막 헤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들이 흘린 눈물이 그 소상강 대나무 숲에 댄잎에 떨어졌는데 그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서 지금도 소상강에 있는 그 대나무 잎은요 소상 반죽이라고 해서 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소상야유의 대소리 섣도는들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죠?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흘린 그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는 대나무 소리가 내가 지금 연주하는 검은고에 섞여 도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맥락을 이런 거죠. 이별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황과 여영의 얘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야외의 대소리 섞여 도는 듯한 소리가 난다라는 게 이별의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우리는 듯. 이것도 이제 중국 고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화표는 무덤에 세우는 돌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세우는 화표에 천년 만에 돌아온 천년 만에 이별했던 학이 그죠? 천년 동안 이별했다가 돌아온 학이 우는 듯 해가지고요. 화표학기라고 해서 요거는요 중국의 전한 시대에 요동 지역에 정령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어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신선이 돼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 돼가지고요. 이제 학이 돼서 자기가 살던 마을로 천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만에 돌아와서 그 자기 마을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죠? 이미 이제 자기가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 망주석 위에 앉아 있는데 화표 위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년이 그 학으로 변해서 돌아온 정령이를 잡으려고 한 소년이 활로 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피해서 날아가면서 성곽은 여전한데 사람들은 변했구나라고 한탄하면서 날아갔다는 게 화표 학기인데 이런 거죠. 천년 만에 돌아왔더니 어때요? 그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년은 자기를 활로 쏴서 잡으려고 하죠. 물론 이제 정령이라는 건 모르고 학이니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한탄할 때 바로 화표 학귀 이렇게 이런 말들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요. 이 부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한탄하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에서 이별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고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이 변함에 따라서 한탄하는 그런 심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백년 기약했는데 남편 마음 떴잖아요.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검은고 소리 슬펐다는 얘기고요. 일단 표현 보면 듣 지규. 그죠? 그다음에 문장 구조 비슷하잖아요. 뭐에 뭐가 뭐 하는 듯, 뭐에 뭐가 뭐 하는 듯, 뭡니까? 대꾸.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옥수. 옥수는 고운 손이죠. 그래서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에 옛날의 소리가 남아 있지만은 부용장, 영꽃무늬 휘장, 말 그대로 여성의 침실에 두르는 천이라고 했죠.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서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 이거 우리가 구곡 간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근심 쌓인 마음속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보죠. 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 하니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요, 그죠? 송민국에서도 봤었네 우리가. 자, 바람에 지느니까, 바람에 떨어지는 이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벌레들입니다. 무슨 일 원수졌길래 잠조차 깨우느냐? 꿈을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남편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떨어지는 입소리와 벌레 소리 때문에 잠조차 들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요. 자, 다음에 가보죠. 천상의 견우와 직녀 은하수로 막혀 있어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7석 1년에 1도 그죠? 1년에 한 번 그죠? 1년에 한 번 실기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만날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그죠? 견우 직녀는 은하수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님 가시누는 무슨 약수로 가렸길래 약수 이게 결코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도 막혀 있는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나는 님을 아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뭡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 없는 비극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금방 보시고요. 자, 난간에 기대 서서 님과 신대를 바라보니 초로 풀의 이슬은 맺혀 있고 그다음에 모운 그저 해질 무렵에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대수 푸른 곳에 새소리만 더욱 서럽구나. 새가 서럽게 운다는 거니까 이거는 시적 화자의 서름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역시 감정이입된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려니와 박명한 운명이 기구한 홍한 그죠 젊은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죠? 나이가 가장 비극적이라는 거죠. 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그죠 탓으로 살듯 말듯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독수공방하는 규방 부인의 한과 외로움, 그죠? 이런 것들 원망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핵심 정리 보면 규방가사, 내방가사 이건 용어만 가볍게 점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쓴 가사를 규방가사, 내방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품 감상하기에 2번 좀 보죠. 시적 화자의 상황은 금방 드러나고요. 자, 일단 여러 객관적인 성관물과 그다음에 감정이입의 방식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서글픔과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선택지로 나올 만하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중에 마지막이에요. 민요 해가지고요. 시집살이 노래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어차피 문학이 나오는 건 얼마 전에 그 2025년 일시문항 보면 문학이 나오는 건 내년이 끝이에요. 끝이어서 이 시집살이 노래가 굳이 마지막 시험에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가볍게만 볼게요. 일단 규원가 하고요. 되게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주제는 비슷한데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좀 해학적이죠. 자, 보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 B 금방 확인되죠.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자면서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요 사촌 동생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자 형님이 대답합니다. 예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가 완전히 개집살이야 해가지고요 똑같이 집으로 끝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그래서 이런 거죠. 시집이 계집이야. 그래서 내가 거의 시집살이 하는 게 계집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야. 거의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에 당추 심고 고추의 다른 말입니다. 뒷밭에는 고추 심어서 고추 당추가 아무리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훨씬 더 맵더라. 더 뭡니까 사납고 독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둥글둥글한 수박 식기에 밥 담기도 어렵고 도리도리 동그란 밥상에 그죠 도리 소반에 수저 놓기는 더 어렵더라. 밥 담는 거 수저 놓는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 반복되죠. 대구법. 옛날에는 그 저기 뭐야
머슴들이 아닌 이상은 각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밥 차리는 거 하나하나도 다 일이었습니다. 자, 올이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심리 떨어진 곳에서 방아를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를 걷고요. 어우, 밥 한 번 하면 아홉 솥에 불을 떼야 되고요. 청소하면 12방에 자리 걷어야 돼요. 그죠? 그래도 부잣집이네요. 자, 어쨌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 같이 어렵겠는가?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겠는가? 우리 왜 서슬 퍼렇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서슬 퍼렇기가 나뭇잎 푸른 것보다 더하다는 거고요. 서슬이 퍼렇다라는 건 권세나 기세 따위가 아주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 두 개 보면 뭐뭐하랴 의문형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서리법.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꾸법. 서리 대꾸는 선택지 나왔을 때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 식구를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는 호랑새요. 우리 그 호랑새가 실제로 있는 새는 아닌데 시아버지가 원체 무섭다 보니까 그 호랑이에서 나와서 호랑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꾸중새요. 맨날 꾸중만 해요. 동사 하나 있는 건 한림새.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고자질을 하고요. 신우하다는 뾰족해요. 그죠? 언니 내 빨리 다 했어요. 내 빨리 다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뾰족하고요. 그다음에 시아주버니. 그죠? 남편의 형님이죠. 뾰중새 항상 뭔가 퉁명스러워요. 그다음에 남편 하나는 미련새요. 그죠? 남편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거 몰라요. 그래서 여보 자기 나 오늘 저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께 혼나서 좀 마음이 그랬어. 그랬더니만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야지. 와 미련새죠. 헤어지세요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 그러실 분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는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꼭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죠. 그 저기 뭐야 지난주에 저하고 함께 공부해서 이제 작년 올해 9급 다 합격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7급도 필기 합격하신 지방직 7급 분이 계신데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성당에서 했는데 원래 그 성당만 아니었으면 그 입구에서 장난스럽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담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실 때 연락하세요. 그래도 제가 시간 되고 하면은 수업 없고 그러면 그래도 웬만하면 또 참석합니다. 자, 어쨌든 남편 하나 미련세요. 자식 하나 우는세요. 나 하나만 속이 썩어가는 실세. 애들은 맨날 울고 나는 속이 썩어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해학적이죠. 물론 시집 식구를 대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가 너무나 근심과 고통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새에 빗대서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학적인 분위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시아버지는 호랑새, 시어머니는 꾸중새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고 있죠. 운유법. 그 다음에 누구 뭐요에서 문장 구조 반복되죠. 대꾸법 이런 거 확인될 겁니다. 자,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이렇게 석 3년을 살고 나니까 뭐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 시집살이의 힘겨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석 3년을 살고 나니까 백꽃 같던 요네 얼굴이 호박꽃 누렇게 떴다는 거죠. 호박꽃이 다 되었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3단 같던 요네 머리가 검고 치렁치렁했던 머리도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거칠거칠해졌다는 거죠. 아주 거친 쌀이나무 껍질처럼 거칠거칠해졌다는 거고요. 백옥 같던 요네 손길은 오리발 됐고요. 그 다음에 열쇠무명 반물치마, 열쇠무명 천으로 만든 남색 치마는 눈물 씻느라 다 젖었고 두폭 부지, 두폭을 붙여 만든 행주 치마는 내가 울면서 콧물도 많이 흘려서 콧물 받느라 다 젖었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요 부분 보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귀 먹어서 3년이요,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죠? 다 어때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 되었네 해가지고요. 그죠? 동일한 식구와 종결음이 반복을 통해서 뭘 형성하기도 해요. 예.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더불어 확인해 보세요. 자, 끝입니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에 소 연못이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베갯머리에 연못이 생길 정도다 해가지고요. 과장법이죠. 근데 그것도 연못이라고 나의 슬픔 속이죠. 나의 눈물 속으로 거위 한 쌍, 우리 한 쌍이 쌍쌍이 떼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오는 존재들은 바로 누굴 빗댄 거겠어요? 자식들을 빗댄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집살이 가운데서 자식들에게서 위안을 얻는 모습 같은 거 나타나 있죠. 이 시집살이의 서글픔, 그죠? 힘겨움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다만 분위기는 해학적으로 표현돼 있다라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이런 부녀자들이 불렀던 민요를 우리가 부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고전 산문. 고전 산문은요. 어려운 작품 아니면 일일이 읽지는 않고요. 좀 큰 틀로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그죠? 단군 신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물음표 거슬린 이게 그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런 게 안 보이는데 패드로 띄웠더니 계속 이러네요. 이거 제대로 하려고 제가 그 비싼 돈 주고 정식으로 다 정식 버전 다운받은 건데. 자, 단군 신화.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신화고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요. 홍익 인간의 이념,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성 같은 게 드러나죠. 요거 신화기 때문에 좀 사회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자,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환인, 제석이죠. 하나님 절대자. 환인의 서자. 이때 서자는 첩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맏아들이 아닌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웅이 계셔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나오네요. 천하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며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해가지고요. 아, 이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 홍익 인간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이 방울, 칼, 거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아주 신성한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걸 주어서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이번 지문이 그래서 환웅이 그분이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은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그죠? 하늘로부터 신단수 거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니까 이 신단수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장소겠죠.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고요. 이분을 환웅 천왕이라고 한다. 그냥 왕이 아니라 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왕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는 풍백우사운사 바람, 비, 구름인데요. 그죠? 그러면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을 거느리고 했으니까 환웅의 권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 역시 신성한 권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다스리는 사람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렸다는 그러면 당대 사회에 바람, 비, 구름 같은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죄송합니다. 당대가 이런 비, 바람, 구름이 중요했던 농경 사회였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곡식, 수명, 질병, 형별,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20여여 가지 일을 주관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했다. 이런 것들 제세이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해석해 보면 곰 토템 부족과 범 토템 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고요.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그죠? 사람이 되려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동물의 어떤 성질, 미개함을 제거하는 아주 신성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술적인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일종의 금기가 제시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더 나은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기이기도 하면서 통과 의례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 볼게요.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고 곰은 삼간지 37일 만에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럼 이런 거죠. 환웅으로 대변되는 천신을 섬기는 존재가 그저 말 그대로 곰 토템 부족과 결합하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 토템 부족이 도태되는 상황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베기를 축원했는데 환웅이의 임시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했더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 당군 왕검이 바로 고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자, 마지막 4번 지문입니다. 당군 왕검은 중국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그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고요. 이 건국 신화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그곳을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군 왕검의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나라 호황이 즉위한 김유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고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그러면 죽지 않네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들 임금은요. 끝내는 뭡니까? 사라지는 존재로 취급된 게 아니라 신격화됐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당군 신화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보시면요. 이 당군 신화의 줄거리와 의미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표 보세요. 자, 환웅이 하강해서 이 땅이 바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웅과 웅녀의 혼인을 좀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신과 인간의 결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신족, 하늘의 신을 섬기는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의 결합, 그리고 이제 환웅이 원래 곰과 범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족과 선주족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나라를 건국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건국 신화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다른 건국 신화와는 달리 투쟁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군이 끝내 산신화된다라는 거죠. 이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이 신격화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네, 171쪽에 보시면 용소와 며느리 바위 나와 있는데요. 전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왜 옛날 전설 보면 항상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잖아요. 그래서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교과서에서는요. 내용 조직 방법 중에 거기에 왜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생겼나라는 거, 인과적인 조직과 그 다음에 지금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직 방법이 쓰였다. 이런 각도로 물어봤던 건데요.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고요. 항상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는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뭐 맨 마지막에 성우 멘트로 아직도 거기에 가면 뭐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요. 20강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뒤쪽에 이제 산문들 쭉 이어지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다 읽으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독하지는 않을 건데 다만 제가 항상 그 강좌 목록에 페이지 수까지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